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팟짱 시즌2 명실상부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감회가 남달라요. 막방.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막방이 시즌 3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시즌 3 있죠. 시즌 3는 이따 저녁에 발표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셨어요. 그죠? 저는 좀 빠졌죠. 예. 아메리카. 아메리카 가셨을 3주. 때. 그래도 전화 연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김광진 의원님도 출장을 피해가면 팟짱을 피해서 출장에 전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릴까봐. 중간에 또 장 기자님이 과로로. 그러게요. 제가 2달이나 자리를 제가 제일 많이 비웠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또 큰 도약을 하기 위한 거네요. 네. 그때 자리를 안 비웠으면 제가 못 왔죠. 그러네. 그렇네요. 참 이게. 제가 없을 때 들어오셨어. 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 박정호. 그래서 늘 김광진 의원께서는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저 언제 잘리나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걸로 상당히 정치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페이스북 정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저 거예요. 정치인이라니까요. 원래. 맞아. 아니 방송인 줄 알았어요. 재선되는 것보다 여기 안 잘리는 게.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요. 김광진 의원님의 팬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다 사이버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온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국방위에서 사이버 수사 관련해서 하셔가지고 사이버 사령부 오프라인 번개를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 한번 제가 새를 결집해서 한번 좀 이재명 해봐요. 시장이 그 네. 카페트 친구들 번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하루 딱 날을 잡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근데 며칠 전에 공고해서 근데 북한이 그날 포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안 도와줘. 취소됐어. 네, 미치겠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그렇게 뭐 정치적 음모가 그래서 있는 것 막 같아. 그래. 충주에서 오고 막 울산에서 오고 다 올라오셨다가 네. 뭐 그냥 다 내려가셨죠. 세상에 어떡하면 세상에. 좋아. 또 국방이니까 그래요, 맞아요. 또 그거 했다간 또 씹힐 거 아니야. 그럼요. 지금 뭐 폭력 도발 있는데 그러니까. 웬 말이냐 이러면서 또 비판하니까. 저렇게 늦게 부상당한 부사관들 찾아간 대통령은 욕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만. 지지율이 올랐어요, 상당히 그분.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 달긴 달다만요. 네, 참 일찍도 간다. 가서 거기서 웃고는 그럴 문제예요. 사실상 거기 앞에 가면 사진 보니까 고개를 90도로 조아리고 울어야죠. 제가 제 친구들은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아들이 뭐 19 그래요. 19, 20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막 울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고 군대 어떻게 보내니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한 명의 부사관 네. 뭐 치료비가 이렇게 뭐 전액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뭐 맞아요. 국방부 해명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음 희망에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 댓글만 달아도 100원을 다음이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발목
가족을 잃어버린 네. 이 부사관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머지 그 장교와 병사들이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네. 향후 10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그분들까지 해서 후유 장애까지 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11명에 대해서 희망 모금을 하고 있어요. 네. 서명이 500명이 되면 이제 다음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모금을 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부가 네.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환하게 웃고 계신 그 표정 아래 그 뭡니까 그 병원복 환자복 안에 그 다리 부분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막방 그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일단- 했는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네. 뭐요? 방송 시작한 지 1분 30분 만에 방송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오마이뉴스의 이 현실을 편집장님 왔을 때 몇 번 다운됐다고요? 5번 다운이 돼가지고 뭐 마지막에는 어쩌라는 거야. 어이 그만하지 이제. 아니 저희 시스템이 이게 이털남 때부터 쓰던 거거든요. 몇 년도 정도입니까? 벌써 어, 쓰신지? 2012년, 2012년 총선 앞두고 저희가 네. 이제 이 이털남을 시작했거든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네. 남자라고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썼던 기계니까 상당히 오래 썼어요. 저 기계도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저희는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좀 이제 정돈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기계 설비, 시스템 정비를 잘 해서 좀 더 고급진 품격 있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도 늙나봐. 여러분 이거 구비하는데 한 1,000만 원 든대요. 예? 네. 많이 도와주세요. 의원님은 참 좋으셔. 깨알 같아. 그러니까 깨알 저렇게 딱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어제 오늘 그리고 SBS 보도 때문에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담장안의 특권에 대해서 다룬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면을 훔쳐 먹다 걸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두 사람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회사 돈을 엄청난 회사 돈을 횡령한 최태원 회장은 나오고 라면 훔쳐 먹은 사람은 아직도 감옥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봤더니 그 황제 접견입니까? 그 소위 범털이라 그런다면서요. 경제에 관련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황제 접견하면서 사실상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잠만 자나 봐. 그죠?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님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1년 4개월을 네. 어디 계셨습니까? 복역을 했죠. 네. 서울구치소에만 있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네. 1년 4개월. 네, 예. 통상은 이제 구치소는 왜 가셨어요, 감옥에? 병역 거부해서 갔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1년 4개월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범털들이 들어왔죠. 이제 여기는 범털과 개털로 나뉩니다. 감옥이. 예, 그래서 범털은 이제 왜 범털이에요?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인들, 정치제소자. 예, 그리고 또 경제사범들, 아주 뭐 돈 횡령을 크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범털에 이제 해당되고, 아니면 돈이 많은 재소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개털은 네. 뭐 집불도 없는 사람들,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개털로 부르는데요. 임태훈 소장은 범털입니까, 개털입니까? 저는 이걸 초월하는 범개털? 아니요. 이제 세미 공안. 세미공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공안 사범들이 많지 않았죠.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기존의 여아 증인처럼 그런 재소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공안 사범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교도관들이 쟤네들은 세미 공안이다. 세미공안이다. 예. 이게 다 구분을 해주는구만요. 네, 그렇죠. 그때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범털들은 누구였어요? SK 송길승 회장께서 계셨고 저희 사동에 같이 있었어요. 사동에. 네. 사동이 뭐예요? 무슨- 사동이 뭐냐면 네. 이제 재소자들이 방이 각각 있는데 네. 일종의 이제 교실처럼 이렇게 쭉 나열됐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학년. 예, 한 층에 한 학년이 있는 거죠. 네. 같은 학년. 그러니까 옆방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송길승 회장이 있었고
범서방파 부두목이 있었고 범서방 예. 종류가 다양해요. 그렇죠. 그 범서방파 부두목은 범털이죠. 범털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조폭. 기업하다가 들어오셨으니까 조폭을 선을 털었으니까. 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 당시 박광태 시장께서 예. 들어오셨다가 그분 왜 들어오셨죠? 무죄 선고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어. 뭐냐면 정치자금, 광주시장?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누가 위반? 전달 받았다 이러는데 예. 그분은 무죄 받고 나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뭐 민경잠 펀드 당시 뭐 이렇게 주인공이었던 네. 분 이런 사람들이 저희 사동에 있었죠.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계셨네. 근데 형을 확정받았는데 왜 계속 구치소에 있었어요? 저는 감옥을 이제 그 출력을 나왔으니까요. 출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형이 집행을 하면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역.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황제 노역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관용부로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음. 관용부가 뭐냐면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감옥은 가보면 이렇게 재소자를 수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편지 갖다 주는 사람, 신문 갖다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네. 청소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걸 다 재소자들이 나눠서 한다. 예, 왜냐하면 교도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교도관 숫자가 적으니까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영 거부한 사람들이 오면 네. 갑자기 막 교도관들이 몰려와요. 신입사동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주로 누가 오냐면 의무과에서 오고요. 네. 영치과에서 오고요. 네. 영식과? 영치과. 영치과.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영치금 같은 영치금, 거, 뭐 영치품. 이렇게 하는. 옷하고 네. 돈하고 반지 같은 거 다 두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걸 보관하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반지 끼고 들어왔는데 금반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데는 돈도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네. 중요한 부서라서 음. 여와 증인들은 이거 안 훔치거든요. 네, 절대로. 예, 그럼. 예. 네. 그리고 그 의무과는 칼 있고 가위 있고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 약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는 장난질할 수도 있거든요.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이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강한 진통제는 마약 성분이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거기도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약을 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약사범들하고 거래할까봐.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보안과는 네. 총하고 담배가 있어요. 직원들이 담배를 나와서 피우거든요. 보안과는 교정시설 바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용부로 청소하고 문서 수발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 집청거부자니까 총기 타치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화증인 담배 안 피워요. 네. 그때 담배 꽁초를 모아가지고 장사할 일 없으니까. 음. 그래서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담배 꽁초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담배를 재소자들 못 피우니까 네. 예전에는 교도관들이 이제 봉급이 굉장히 작았을 때는 예, 예. 소위 말해서 담배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재소자 재소자들한테 담배 교도관이 재소자 대상으로 예. 담배 장사를. 그게 이제 DJ 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DJ께서 감옥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그 폐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교도관들 처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교도관 처우가 올라가면서 네.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 처우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교도관 처우 개선에 대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도원 네. 의원도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교정 시설에 대해서 인권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봉주 의원도 얘기를 많이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소하고 나서 교정시민옴부즈만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교정시민 옴부즈만. 네, 그래서 교정시설 내에 있는 인권 침해 사안을 네. 진정을 받고 들어가서 중재하거나 공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범털과 개털로 나뉘는데 사실상 이게 폐해가 지금은 뭐 황제 접견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지만 네. 더 문제는 사실상 그 거실 수용 자체도요 굉장히 차별적이죠. 거실 수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그 형 집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네. 우리 시설이 독거 수용을 다 할 수 없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른바 과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1인 그러니까 2인 1실이 있고요. 네. 1인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여섯 명이 사용하는 방, 10명 소위 홍고방인데 10명이 사용하는 방인데 네. 제가 첫날 가서 정말 밤에 도착했는데 네. 저 정말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방에 들어갔는데 네. 3점 신입방에는 신입 재소자만 있어요. 그렇죠. 신입사동은 잠깐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곳인데요.
밤에 도착했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미 다 사람들 자고 있는데 3.6평 정도 되는 방이에요. 그러면 한 방이? 예, 화장실 공간 빼고요. 그리고 간물대 있는 공간을 빼면은 2평, 2.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미 8명이 자고 있었어요. 2.5평에 8명. 예.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저랑 할아버지, 그러니까 버스 운전 기사가 이제 교통사고 내서 사람을 과실로 죽인 그 과실치사. 예, 과실치사인데 예, 운전기사. 예, 같이 들어갔는데 잘 곳이 없어 제가 화장실 앞에서 제가 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제가 알고 있던 감옥의 인권의 현실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겪어보고. 예, 제가 1년 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니까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되게 높으신 양반들은 네. 다 1인실 사용하고 계시고 병원 같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 여름에 네.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어보면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은 견디는데 여름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네. 혼자 있으려고요. 네. 소란을 이렇게 그쵸. 막 문을 차거나 교도관한테 욕하거나 이래가지고 징벌방에 가는 거예요. 징벌방은 혼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여름 되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날 밤 그 할아버지 재소자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좀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네. 좀 괜찮은데 이제 주무시게 하고 제가 이제 이불을 원래 모포를 쌓는 화장실 앞에 그걸 치우고 제가 거기에 잤어요. 네. 그 여호와 증인 같으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같은 종교를 믿으시니까 뭐 병역 거부나 이런 걸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난 그냥 감옥 갈란다 이랬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좀 특이하신 분인데요. 저희 어머니 어릴 때부터 걱정한 게 너 군대 가면 맞아 죽기 딱 십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 바른 소리를 하니까. 바른 말을 많이 예, 하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아들 가진 엄마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한다 그랬을 때 반응이 그닥 죽는 나쁜 것보다 낫다. 이 감옥이 생각인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세상에. 심지어는 제가 구속에 항의해서 46일 동안 단식했거든요. 그 보안과장이 어머니를 특별 접견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 접견 여기서 얘기하는 황제 접견. 황제 접견을 시킨 거야. 예.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단식 중단시키려고 감옥 안에서 46일을 단식하셨으니까. 첫 재판 있을 때까지.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거 특별 접견이라고 하지 않아요. 장소 변경 장접이라고 합니다. 장접.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오늘 다양한 전문 용어를 많이 듣고 그래서 있어요. 그건 형 집행하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은 이렇게 앞에 유리나 쇠창살 있는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면회실이 아니라 그 보안과 안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해주고 이제 손도 잡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장소 변경 접견을 보안과장실에서 했어요. 정말 특별 접견이에요. 공안사범이니까. 공안사범. 세미 공안이라서. 보안과장이 나가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얘기하라고. 원래 교도관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쵸. 접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나가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단식을 중단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심파극을 자아내려고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어머니가 가면서 우리 아들은 단식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건강해질 거라고 그러면 가신 거예요. 그 보안까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니네 엄마 계모 아니냐고. 세상에 애가 지금 며칠 굶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 넘어갈 때야 그냥 그렇다 쳤는데 거기 눈이 많잖아요. 방에서 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도관이 불러내가지고 정말 임태원 아무것도 안 먹냐고 에이 먹잖아 얘기해봐 막 이랬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게 물밖에 안 먹는다. 우리가 몇 번 꼬셔봤는데 안 먹더라 진짜. 음료수도 안 먹더라 걔.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고가 올라가서 그 판을 열었는데 어머니 가시면서 단식 잘할 거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 세상에. 이야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상
이제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변호사 접견을 집사 변호사라는 게 그때 또 저가 할 때 알고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뭐 결제 받으러 오거나 기업인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또는 이제 기관장들이 잡혀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구청장이라든지 시장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잡혀오면 박광태 광주시장 어떻게 네. 했습니까? 옥중 결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헌법에는 그 미결수 같은 경우에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런 사인을 받아도 되는 거니까 의원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차떼기로 들어온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네. 의원들이 한나라당이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범털이 소위 말해 정치인 범털이 별로 없어서 네. 정치인 범털이 들어오면 한 사동을 다 줬대요. 한 사동이 방이 많게는 24개, 적게는 12개예요. 그럼 정치인이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어요. 그 사동. 그 세상에. 빈 사동이야. 그리고 또 범털들은요. 네. 아까 한 사동 다 쓴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YS 아들이 감옥 들어왔었잖아요. 김현철 씨. 예. 그때 예. 사동 하나 다 썼고. 김현철 혼자. 예. 오. 그리고 이제 또 누구 한 분 더 계시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인데 그분 박지원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그분도 사동 혼자 썼어요. 음. 그러고는 나중에는요 차떼기로 와장창 들어오니까 이제 근데- 다 독방에 집어넣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접견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혹마저 드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8명이 1000번 이상의 변호사 접견을 했어요. 심지어 한 사람이 1년 반,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2591번 이런 정도거든요. 그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1년은 365일인데. 근데 저는요 좀 의심스러운 게 이런 네.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네, 소위 집사 변호사들이 이제 그 일만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 접견만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 전화를 하다 걸렸어. 어디서 전화를 해요? 변호사 접견하면서 예. 전화기를 제소자가 예, 변호사의 전화기를 전화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통유리로 된 사각방에 다 들어가요. 쫙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교도관들이 다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내용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럼 전화가 가능하냐 보고 있는데 네. 노트북으로 네. 전화 모뎀을 끼워가지고 들어와서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군요? 내가 왜 원하는 그 사람?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수감됐는데 김광진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네. 팟짱 막 녹음도 같이 하고. 예를 들면 아니 근데 그냥 공중전화 같은 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전화기 사용 금지예요. 금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형이 확정되고 기결수가 되어야지만이 한 달에 전화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집니다.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책임 점수를 까야 돼요. 일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전화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음. 예, 분수도 길어지고요. 네. 근데 미결수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금지죠. 컴퓨터 앞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요. 컴퓨터도 없고. 네. 그러니까는 답답한 이 기업인이 네. 외부하고 통화하고 싶으니까 그런 변호사들을 쭉 그냥 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사 변호사. 집사 변호사를. 네. 그래서 노트북 왜냐면 이제 노트북 들고 들어와서 이제 예. 그 변호사들이 이제 서류 작성하고 네, 이래야 네. 되니까 모뎀 끼워가지고 전화하다 발각이 돼가지고요. 네. 아마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은 추가 기소됐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이렇게 추가 기소되고 변호사는 아마 그 서울구치소에 아예 그 변호사 접견이 불어되는 불가능한. 그런 사태까지 발생한 걸 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혜들이 저는 꼼꼼히 살펴보면 전화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교도관들이 한 접견을 이렇게 옆에서 앉아가지고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변호사 접견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 통유리 안에 여러 방들에게 네. 왔다 갔다 그냥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전화기 모뎀 끼워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도
얼마 전에 특별 사면 받았는데 1년 5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무려 1778번 동안 접견을 한 거예요. 변호사 접견을. 그리고 땅콩회항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있잖아요. 이 사람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6개월 동안 254회 변호사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변호사 접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른 재소자들과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은 거 아니냐. 그게 돈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유로운 가능한 시간을 거죠. 얻은 건데. 네. 근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면회를 신청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 변경 접견, 네. 우리 소위 이제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 거, 네. 그 방식으로 이제 가서 예. 하는데, 김재현 의원? 예, 뭐 김재현 의원이나 뭐 정봉주 의원이나 뭐 네. 전직 의원들이나 이렇게 뭐 혹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다문화 출신의 아이들 이 네. 재소자들을 찾는 편인데 네. 제 관심 사항이어서 네. 그러니까 꼭 상대가 그 소위 말하는 범털이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사람이 약간 고위직이면 그 예우 차원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네. 그 공간으로 빼서 얘기를 하게끔 해주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유리벽으로 가지 않고 네. 그래서 만나 보면 그게 예를 들면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도 특별 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뭐 몇 번 그리고 가족 면회는 일주일에 몇 번 이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의원들도 순번을 정해서 면회를 가거든요. 매번 자기가 신청한다고 뭐 하루에 몇 번씩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게 많은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접견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접견 교통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에 헌법적 상황에서 예외로 적용한 건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건이 치열하게 다퉈야 될 사안이에요. 예를 들면 박내군 소장 같은 경우에 네.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러면은 변호인이 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은 무한대로 네. 업무 가능한 시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매일매일.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구금된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를 장시간 동안 네. 그렇게 접견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많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물론 변론을 받을 수 있죠. 국선 네. 변호사 가서 네. 접견해봤자 길면 1시간이에요. 국선 변호인에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답답하니까 콧바람 쐬러 나간다는 표현을 해요. 아, 그 교도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소자 인권이 여러 층위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회 화제를 안에서 조금 바꿔서 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사단에 있는 군 영창을 갔다 왔거든요. 네. 영창에 갔더니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미결수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영창에 온 친구가 한 명 있고 이제 2명 있는데 가기 전에도 이제 소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네. 논의를 하고 막 했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범죄로 치면 탈영이죠. 휴가 탈영. 외출을 나갔다가 복귀를 3일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이제 자수한 건데 28일 동안 지금 갇혀 있대요. 영창에. 아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28일 동안 3일. 후보이탈이니까 형사범죄죠. 예. 근데 변호사를 만나봤냐? 그랬더니 아직 뭐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접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19, 20살에 있는 그 군인들이고 사실은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그런 거죠. 권한이 그래서 권리가 있는지 변호사는 재판장에 가면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를 거야. 그래서 모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좀, 대해서 네, 사실은 꼼꼼하게 영창에 알려줘야 와 될것 있고 같아요. 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 통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법률적인 자문이. 그리고 저기 국선 변호인 법무관 제도가 있어요. 네. 군에도. 예. 그걸 안내해 줘야죠. 사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 감옥 안의 인권 문제, 재소자 인권 문제 다뤄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이게 뭐 그 재벌들 그리고 소위 그 권력층들의 어떤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네요. 한 가지 빠진 것 지적하자면 검사가 독거 신청을 해서 독거를 하게 하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요소 다 따져서 사실은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책임이 국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뭐 드리고 또 싶습니다. 사법부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판사들이 한 번씩 순회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 그거 안 해요.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감옥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네. 어떠한 시스템이 의회가 법사위가 점검하는 수준밖에 없고요. 없고. 사법부가 그것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권의 정치 1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들도 따져보고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그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점들도 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나저나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의원님 마지막 국감 지난주에 참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근데 말씀드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저 보면은 이번 국감에 스페셜이 뭐냐, 네. 특종이 뭐냐 막 이렇게 많은 질문들 주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이걸 다 감추고 있다 그런 특종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3년간 해왔던 것이 정말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매년 지적하는 문제가 5년 전,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제대로 뜯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첫 해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했던 국정감사 아이템 중에 하나가 네. 그 훈련소에서 병사들이 운동화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군화 신고 계속 생활하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사관학교 생도들은 이제 비싼 그 나이키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을 신는데 네. 훈련소에서는 운동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개수도 부족하지만 금액도 질도 너무 낮은 문제 이걸 지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관생도와 훈련병이 일반 병사가 똑같은 신발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평준화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요구는 사관생도와 같은 운동화를 다 지급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네. 근데 싼 어떻게 걸로 했냐? 평준화했구나. 아니요. 싼 걸로라도 평준화를 한 게 아니고 네. 사관생도가 받고 있는 세 켤레의 원래 운동화들 네. 그 운동화들은 그대로 지급하고 네. 훈련병이 받는 운동화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사관생도들한테는. 아. 그렇게 해서 사관생도도 훈련병이 신는 신발을 똑같이 신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육군사관학교를 사랑하시네요. 네. 국방부가. 그죠? 그래서 이 질을 그럼요. 높여주겠다라고 서울인데. 하는데 네. 질을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됐죠. 이제 네. 예산안을 심사한 거니까 4년 동안 단 100원도 신발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그 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반성이지만 작년, 재작년 국감 때는 네. 이게 어떻게 계속 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 그때 보도자료 내고 면피하고 국방부에서 챙겨보지도 않았겠네요. 하겠다라고 네. 하고는 끝나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여서 그런 일들을 조금 하나하나 좀 챙겨보려고요. 그러게요. 그 운동화도 없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되게 무겁잖아요. 네. 군화가 그런 거 신고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또 끈도 왜 이렇게 많아 군화는 왜 그래요? 좀 간편하게 찍찍이 이런 거 안 되나? 이제 전투 훈련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위험 가능한 부분들 네. 전투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드는데요.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화를 아디다스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성이라든지 또는 견고함이라든지 네. 그 무겁지 디자인 않게. 예. 그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드는데 네. 우리 군화는 어디서 정말 만듭니까?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국감 때 이게 해마다 단골 메뉴로 해마다 나오죠. 네, 그리고 나오죠. 군화를 이제 민수로 해야 돼요. 네. 그 보훈단체나 뭐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더 이상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넘어섰고 대한민국 네. 수준이 이제는 네. 그런 걸로 용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보훈단체들이나 뭐 재향군이나 이런 것의 전담인 것처럼 하지 네. 말고 그러니까 지금 10 비리가 그렇게 10 얼마씩짜리 신발이면 웬만한 고텍스 다 삽니다. 그 군화가 한 켤레에 10몇만 원이에요? 15만 원 정도 할걸요. 15만 원이요. 예. 굉장히 고가네요. 그래서요 네. 이게 지급한 장교들 중에서요 이 지급하는 군화 안 신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신습니까? 그 사제로 사시는 거죠. 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군화도 사제가 있습니까? 아이군요. 그 소위 말해 아. 밀떡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트들 가면 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군에서 지급하는 네. 그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복 위에 입는 예. 점퍼 같은 것들이 예,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다 사제예요. 그것도 미군 거는요. 예. 되게 통기성도 좋고요. 미제가 보온도 좋아. 되게 잘 돼요. 근데 한국군 거 입으면요. 네. 세상에 안에 땀 차가지고 땀복이야. 그게 다 몸 접고 네. 접고 나중에 겨울이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통기성도 좋고 네. 보온도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06년도에 이 지휘관들 교육하러 가는데 네. 이렇게 뭐 연대장들하고 대대장들 다 모아놨어요. 네. 군단에 이렇게 봤더니 몇 분이 이제 전파가 탁 다르더라고. 예. 미제 거더라. 그래서 내가 국가서 씻었죠. 아니 장교가 이러시면 지휘관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한국 거 나쁜 거.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침낭도 사실은. 얼마나 그래요. 침낭도 맞습니다. 다 대부분 미제 쓰잖아요. 네. 사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국산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일반 병 중에서도 일반 짬이 병. 뭐 이제 상병 예. 병장이 되면은 좀 네. 사제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1, 2병들은 또 그게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안 바뀌어요. 예. 네, 참 안 바뀌어요. 그 권위주의 문화 그리고 또 그런 거 좀 좋게 만들지. OECD 뭐 13위국 11 그러니까 지금 경제 예산을 대국이라고 가지고 주장을 있는 하면서 돈이면요 좋게 충분히 만들어요. 충분히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거를 좀 왜곡된 형태로 네. 납품을 하니까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거라는 있고 거잖아요.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기 사업에는 그렇게 돈을 와장창 때려놓고는 무기가 또 제대로 개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네, 들면 그렇죠. 예전에 청상호, 홍상호 발사했더니 명중률이 뭐 30% 미만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방산비리 관련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런 헛 예산을 쓰는 것을 좀 절반 정도 줄이고 네. 그것을 단계적으로 예. 병사들에게 좀 사용하게 한다면은 뭐 신뢰받는 국방 이것이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나라의 국가의 재산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군인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군인들이 땀이 차가지고 잠바를 입을 수 없다. 아니 무슨 이게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장개석 못하겠다. 군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의 식으로 총체 뭐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있는데 올 국감에도 얼마나 많은 그 비리 백태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의원님 이거 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영화를 사실상 좋은 방식으로 민영화할 수도 있거든요. 경쟁 입찰 저는 방식으로. 모든 민영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영화를 해도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지적했듯이 뭐 워커나 이런 것들은 민수화하자라는 얘기를 저는 100% 동감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요. 하지 말라는 거네. PX로 맞아요. 민영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GS 해군. 스마트 이런 게 막 그러니까 해군 이미 들어갔다면서요.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게 급식으로도 이제 네. 확장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교 급식에서 밀려난 네. 급식 관련 업체들이 전부 또 지금 군대로 들어가요. 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컴플레인 제기할 수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아니면 말아라 이런 식이니까. 네, 그거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 부모들이 지금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 걱정입니다. 우리 지금 파병 부대는 그런 데다 위탁해 가지고 해요. 아니 파병은 예외일 수 있죠. 예를 해외 들면 파병? 네. 해외 파병이 아니라 지금 군대 당장 한반도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인권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자, 복잡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당이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난리는 아니고요. 난리는 그냥 아니에요? 뭐 네. 서로 간 의사 개진이. 경론 토론 중인데. 아우 점잖하게 얘기하셔 우리 김강지 의원님. 내가 들으니까 난리가 났다더만. 아니에요. 저는 민주정당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랬죠. 머리 지금 뜯었어? 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100% 국민공천단 경선제,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그 공천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뭐 상당한 경론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100% 국민공천단 경선제, 이러니까 국민참여 경선을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들 보시기엔 좀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 쏟아지지 네, 않습니까? 헷갈려요. 오픈 프라이머리니 국민참여 경선단이니 안심번호 뭐 배심원제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비슷비슷하지만 소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그 작은 차이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 혁신안은 말 그대로의 국민참여 경선하고는 또 달라요.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일반 네. 시민에게 전화를 연락해서 배심원단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 3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모아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실제 우리가 많이 여론조사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한 3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집하려면 네.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뭐 2만 명인가에게 전화를 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300명의 샘플을 구하려면 300명의 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얻으려면. 네네. 그러니까 ARS처럼 아니면 전화 여론조사처럼 그냥 거기서 투표만 해주면 그래도 조금 난데. 네. 거기 새누리당 당직자나 새누리당 당원 있으면 어떡하죠? 이제 뭐 그런 걸 또 떠나서요. 네. 일단 장윤선 씨 저희가 몇 월 며칠 날 저희 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일 때 네. 오겠다라고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오겠다는 사람까지만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겠다고 응한 사람 중에서도 실제 현장에 오는 사람의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0명 샘플을 모아놔도 한 150명 오는 거예요. 네. 순천만 해도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28만 도시인데 네. 한 150명이 모여서 네. 그중에서 반 득표하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7, 80명?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거냐. 이 제도를 한 게 지난번에 저희 광역단체장 네. 그 경선일 때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가 딱 그거였는데 1000명의 샘플을 모집한다라고 했었고 네. 1000명이 현장에 화순으로 모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200만 전남 도민 중에서. 예. 근데 그 중에서 현장에 온 게 한 600명이에요. 현장에 온 게. 예. 근데 거기서 두 분이 0.08% 차인가 뭐 그걸로 졌으니까 거의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네. 400표 얻어서 200만 그 전남 도민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거의 선출이 돼버리는 거죠. 참 이러면 지역 대표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 예, 그러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운빨일 확률이 그 작업은 또 누가 합니까? 2만 명한테 전화 돌려야 되고 전화 돌려서 할 거냐 말 거냐 의사 물어봐야 되고 예. 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안내해야 되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당직자들이 또 이제 그때 여론조사 저희 기관이나 옛날에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건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은 또 후보자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경선 ARS 하게 되면 다 선거 비용을 후보자들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든 아니면 형식이 어찌됐든 간에 지지자들이 싹 그날 투표를 하러 온다 그러면 네. 정말 얼마나 많은 지지를 가진 사람에게 동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좀 태가 날 텐데 확연히 예. 진짜 이거는 랜덤으로 뽑기로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예. 지금 뭐 되게 복잡한 가운데 네. 혁신안이 국민들한테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메시지가 조금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절차라면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심한데 의원님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죠. 근데 참 어려운 게 여러 디테일에 가서는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논의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의총에서는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외부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당의 분란으로 보일까봐 사실은 충분히 논쟁이 필요한 사항인데 네. 뭐 청년 가산점은 어떻게 할 건지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할 건지 시인의 정치인의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디테일하게 다 논쟁을 해야 되는 일인데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이 현재 야권의 언론 지형의 특성상 실제 필요한 논쟁이 시작되면 이게 분열로 보여질 수 있어서 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건 아닌데 하는 일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분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토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논쟁을 피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안이 뭐냐 이걸 놓고 토론하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분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안을 찾기 위한 논의인지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이런 언론이 그렇게 입장이에요. 써주면 또 다수의 국민들이 예. 분열의 비주류에 반발하고 예, 있다. 분열의 뭐 시각으로만 예, 뭐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 예. 뭐 가을에 쪼개진다, 겨울에 쪼개진다. 별별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물론 있는데 비주류 중에서도 보면 그 분열 조장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그냥 흠집내기로 말씀하시는 느낌들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논쟁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 것인데 말을 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언론들의 관전 포인트는 저거 누가 이혼장을 먼저 날리냐.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를테면 정당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 정당인들이니까. 그러면 뭐 몇 년 내내 1년 내내 당비 내고 당원 활동 열심히 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 상황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결정은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냐.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당이 너무 못하니까 정당만의 행사로 만들 수 없어서 이것을 국민에게 개방해서 국민 개방형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좀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거두자라는 주장이 서로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선거를 치를 때는 당원들 보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선거제도 아메리카 얘기 나왔어요. 특이한 게 마지막이라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역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는 몇번 나왔어요 중간에. 그런가요? 아니 네. 공무원들도 네, 미국 예비 선거에 그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당에 뭘 가입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정치 참여에 대한 수준이 네. 우리보다는 좀 높죠. 우리는 그럼요. 정당에 대한 어떤 이 정당에 가입한다는 게 굉장히 불경스럽게 예, 생각하잖아요. 문턱이고 또 예.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예. 네, 이 정당에 가입 예를 들어서 야당에 지금 내가 당적을 뒀다가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들의 정치 의식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예전부터 이게 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한다 이러면 저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인식부터 그쵸. 시작해서 뭐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뭐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죠. 서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 보세요. 청소년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오바마도 되고 그리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토니 거죠. 블레어가 그렇죠. 되기도 토니 하고. 블레어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뭘 정치에 관심을 가져. 애들은 몰라도 돼. 뭐 이런 공부만 식으로 해. 공부만 해.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온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혁신안을 보면 정치 신인들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건지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그
뭐 그건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요.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입니까? 이 혁신안과 관련해서 네. 현역 의원들이 네. 그 디테일한 부분, 아까 정치 신임 부분이나 뭐 청년 가산점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반대한 적 있습니까? 별로 못 봤어요. 예, 저는. 그렇죠. 없어요. 네. 네, 현실적으로 강한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청년의 10%를 의무 공천한다. 1, 2, 3 시스템에서 이미 19대 국회 초반 들어올 때 19대 국회 들어올 때 당선자가 45세 기준으로 하면 10%를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10%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는 지수죠. 예. 그리고 물갈이 지수가 20%다.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 한두 명은 좀 염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기본 전체로 보면 19대 국회 초선 비율이 54%예요. 네. 어허. 기본적으로 20%는 원래 물갈이가 돼 왔어. 그러니까요.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됐던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물갈이 20% 얘기를 했는데 아니 원래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보면 초선이 30%는 넘어 20%가 뭐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제도들은 사실 지금 10차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9차까지 나온 거에는 현역들은 전혀 별로 말이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예. 이제 10차와 관련한 것 여기서 이제 공천과 관련한 룰 세팅을 말 그대로 여론조사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 논쟁은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 경선 50%, 당원 50%에서 1대1의 비율요. 예전에는 국민 참여는 1인 2표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1인 1표. 여기도 1인 1표에서 50대 50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방식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니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ARS로 할든지 아니면 매달 며칠 날 체육관에 있으니까 오고 싶은 사람 무조건 오세요라고 하는 건지. 후자 방식이요. 그것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 예비 후보 네. 경선 그 때처럼 선거인단을 먼저 신청하는 거죠. 네, 박원순 뭐 시절에. 그런 방식이 됐든 아무튼 네. 좀 이렇게 뭐 체육관이 모이든 어딜 모여서 이 자기 표로 행사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동원 선거 누가 더 조직이 센가 조직력에 의해서 선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동원 선거로 될 근데 예전 같지 않고 저희들 이제 말하는 것 중에 네. 그냥 흔하게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게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게 그 경선한다고 예전에는 차로 동네마다 이렇게 좀 모셔오고 했는데 이제는 버스로 데리고 오란 얘기냐 이제 이런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맞죠. 그때 당시 박영선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이 붙었을 때 비교가 됐죠. 그러니까 버스가 이기냐 지하철이 이기냐 이런 논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생활도 오래 했고 하니까 실제 버스가 많이 왔었어요. 오전에. 네, 조직력이 있고 이쪽은 이제 시민운동만 하던 사람에서 인지도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해서 그때 당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첨예했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 변영주 감독을 제가 선거인단에 등록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이씨 내가 여기까지 와야 정의당 그때 정의당이 없었죠. 다른 당 당원인데 이러면서는 투표하면 그래도 나는 박원순이 돼야 된다 생각해 이러면서 같이 이제 투표하고 예. 저기 장춘동에 족발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뭔가 흥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예. 마련이 되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네.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면 충분히 저는 이 경선이 흥행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 컨벤션 효과는 있죠. 당시에 저도 그 현장 취재했었는데요. 아침에 보면 버스들이 쫙 지구당별로 버스가 쫙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차림도 비슷하세요. 딱 이렇게 보면 정장, 그 아시죠? 백화점에서 비싼 정장 입으신 그 40-50대 여성들 또 이제 양복 입으신 좀 중년의 신사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투표를 해서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역시 그 민주당의 파워를 간과했던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선거. 그랬는데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 막 그 지하철 3호선
도국대학교 있고 역으로 밀려드는데 장충체육관 안으로 밀려드는데 뭐 유모차 부대 뭐 그러니까 나들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죠. 범위를 가진 네. 서울이나 이런 광역시는 그렇습니다. 가능한데요. 인지도가 있고 그렇지만 지역으로 가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어떤 광우병이나 뭐 이런 세월호 촛불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혹은 조직됐던 사람들 외에도 일반 시민이 10,000명, 뭐 5,000명씩 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순천에서 한다고 치면 순천도 그래도 나름 저희가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통합진보당도 재선을 네. 하고 뭐 하는데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조직된 조직원들 네. 해서 예를 들면 100명이 왔다. 네. 그러면 일반 시민은 사실 비조직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10명도 채 오지 않거든요. 그런 참여율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지역의 경우에. 근데 제가 그때 취재했을 때 2012년 총선 때 당시 후보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지역의 후보들 그러니까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했던 지역의 후보들이 제일 많이 호소했던 게 그때 이제 모바일 선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마늘밭에 계신 할머니한테 모바일 선거해야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모바일이 뭐단가 모바일이 뭔지도 모르는 마늘밭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선거를 일단 모바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이게 가능한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르게 했어야 됐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제기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당이 엘리트 수도권 엘리트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역적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인지도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큰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어디 무슨 주로 섬들로 구성이 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원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런 판단이 근데 드네요. 좀 그런 것도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약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식의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지방도 그만큼의 어떤 흥행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도권은요. 인구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진국 국가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저기 켄터키주 이런 데는요. 그냥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데 예비 선거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모여서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하고 또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 후보가 좀 나가서 본선에서 지더라도 좀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되면은 투표소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근데 때문에 그걸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 그래서 정말 당원들이 계속 그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4년 후에 8년 후에 인식한다면 일반 당원 한 달에 그냥 1,000원씩 내는 이 당원 활동이 늘어날 거예요. 그 권한이 생기면.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 계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예, 예. 참여하지 않고 당원이 돼도 투표를 할까 말까 한데 평시민으로 있다가 내 후보를 지지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임태훈 소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어찌됐든 국민 참여 경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 노무현 후보 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안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무슨 큰 선거를 앞두고 꼭 요럴 때만 이렇게 이걸 하자 말자 하고 평상시 당직 선거라든가 뭐 이럴 때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한 번 만들어지면 이 제도가 당직 선거에도 적용이 되고 또 공직 선거에도 적용이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속 그리고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좀 다시 또 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광역 단체 혹은 당 대표 선거 정도의 큰 범위는 가능해요. 네. 필요해요. 근데 말 그대로 작은 단위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선거의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네.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임태훈 그렇죠. 소장의 설명인 또 것 하나는 같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진성당원제로 간다면은 사실상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당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좀 별개로 가야 되고 저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잘 성공하면 진성당원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당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점 장벽을 낮추면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 당원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당원 명부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 그리고 당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소위 말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아니고 당원 자체 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반대죠. 그래서 제가 50대 50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원 가입이라는 장벽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학습하면 이런 분들이 진성당원제라는 틀을 갖춰서 점점점 확장하면은 저는 당원도 늘어나고 그렇죠. 선거도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이지 않겠나.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먼저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집권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고 저는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팟캐스트 유저들, 특히 이제 팟짱 같은 고급진 죄송합니다. 헌신적인 성실한 아닌가? 여하튼 이렇게 그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그 욕구나 갈급 그리고 한국 정치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실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좀 정치 참여를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참여의 공간을 자꾸 만드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국민 참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당원 참여도 가능하고 그리고 당원에 가입했을 때 또 다른 혜택이 있거나 뭐 재미가 있거나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의 문턱을 자꾸 낮춰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로 갈수록 역시 제가 불안했는데 맞았어요. 뒤로 갈수록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 저희가 한 66분간 1시간 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너무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의원님 별로였어요? 내일부터 뭐 보지 말자 이런 얘기 같은데 뭔가 시즌 3에는 없어질 것 같아 이거 분명해. 인권의 정치 코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둘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네. 자,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예. 7시에 이쁘게 하고 오세요. 네. 그 혹시 끝으로 저 두 분 팬 동원 잔치를 한번 해보시죠. 예. 동원 선거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동원 콘서트는 할 수 있어요. 저 보러 오세요. 의원님 오늘 특별한 쇼 있다면서요? 저요? 네. 쇼. 예, 특별한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태훈 소장님도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예, 기대가 네. 큽니다. 자, 다 같이 만나서 이따가 함께 즐겁게 놀아보아요. 예. 마지막으로 장소 한번 알려주세요. 장소는 서울 글로벌 센터 9층 국제회의장입니다. 예. 전화하시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막 나오는데 오. 당황하지 마시고요. 계속 듣고 계시면 한국말 나옵니다. 나중에 한국말이 네,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요. 0번 누르시면 굉장히 그 성실한 안내원이 전화를 받아서 잘 응대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오시면 중요한 되고요. 거 꺼바로 100인분 꿔바로 100인분, 그리고 떡 150인분, 오. 그 다음에 두유 120개. 오, 진짜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두유의 김밥은 경우. 안 보내줍니까? 한겨레 김밥은 저한테만 보낼 거예요. 한겨레 김밥의 비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이따 저녁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응? 시즌 3에서 봬요. 끈질기 생명력.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